저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를 잘 모르시죠? 네. 예, 제 이름은 김종명입니다. 네. 이름을 또 거꾸로 부르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 바닥에서 이 설득이라는 테마를 잡은 지는 한 10년 됐습니다. 네. 최근에 와서야 좀 이렇게 소위 속된 말로 뜬다. 그죠? 네. 이게 그 시사점 있네요. 그죠? 뭔가 한 테마라도, 되지도 않는 테마라도 10년을 잡아보면 뭔가 되는 날도 있고, 물론 이제 뭐 100년을 잡아도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설득이라는 테마가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잠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보니까 이 퍼수에이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걸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강좌를 듣기도 하고 또 거기서 학습했던 것을 오늘날 제가 협상 시간에 아직도 써먹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테마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책도 한번 번역을 해보고 또 자꾸 쓰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가 나가면 정말 쪽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좀 가공도 하기도 하고 사례도 좀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연히 또 이 EBS가 저를 찾아와서 방송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돈을 많이 달라 그러면 하겠다 그러더니 그분들이 안 오더라고. 자기들은 돈을 줄 수가 없대요. 다만 자기는 한 가지를 줄 수 있대. 명성을 줄 수가 있다. 그러냐고 어떻게 주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이 방송 화면 모든 요소마다 내 이름을 박아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하는 김에 이솝 러닝이라는 회사 이름도 같이 좀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관철이 결국은 안 됐습니다. 제가 설득을 못한 거죠. 네. 처음에는 해준다라고 약속이 되었던 것 같은데 결국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약간의 부가소득이라 할까 그런 걸 누리게 됐었는데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더욱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께 50시간씩 훈련시켜드리는 버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는 6사람이 도전을 해가지고 50시간의 코스를 마쳤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좀 뭔가 배웠다는 느낌을 갖겠죠. 그죠?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세요? 네. 저하고 50시간을 한번 만나보면, 이게 진짜 좀 되겠구나, 라는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문제가 이제 돈이겠죠. 그죠? 근데 어떤 장학금 제도 이런 것도 좀 마련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쿠폰북에 김재희 팀장님이 와 계시니까 그 회사 출판사에서는 장학금을 또 많이 줍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책을 가지고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한 건죠.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은 느낌을 갖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윈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윈윈?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왜 그런 이야기가 잘 안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무슨 지자체 선거다 또는 천안함 사태다 유럽 정세 복잡한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가운데 들리는 목소리가 뭐냐면 주로 대결, 주로 무슨 복수 같은 거, 심판, 윈루즈죠. 그죠? 이 세계는 위너 테이크스 올, 위너가, 승자가 다 모든 것을 독점하는 이런 세계의 용어들이 정말 갈수록 난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분명히 윈윈이라는 테마를 설득이라는 가장 핵심 DNA로 생각하고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사기치는 게 아닐까 그런 이상한 느낌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게끔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스포츠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일본을 2대0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겨야 되고. 윈, 루즈. 누군가 져야 되고. 누군가 이뤄야 되고. 난 따야 되고. 네. 누군가 부자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또 손해를 봐야 되고. 거지가 되고. 네.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떤 산업의 전선 현장에 정말 윈윈이라는 게 있고 또 윈윈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절실하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는 물론 많은 사례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제 협상에서 윈윈의 사례도 있고 또 조그만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윈윈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빈약한 겁니다. 너무. 우리가 한미 FTA를 한다. 무슨 쇠고기 협상을 한다. 뭘 하더라도 눈이 시뻘겋습니다. 서로 조금이라도 챙기려고. 그죠? 과연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제대로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될 것인가? 그런 점들을 제가 화두로 한번 던져보고 싶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는 윈윈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난무하는 이 퀘스천 마크, 그죠? 난무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이제 족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좀 더 바람직한 세계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런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역설입니다. 이 역설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화면을 띄워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구라는 이런 둥근 원위에 살고 있다 보니까 뭔가 원심력과 구심력 희한한 우리가 잘 생각지도 않는 그런 힘들이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동쪽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동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또 서쪽으로 열심히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또 동쪽으로 나올 겁니다. 북쪽으로 가면 남으로 가고 땅속으로 들어가면 바깥으로 나오고 하늘 위로 가면 모르겠습니다. 완전 지구로부터 벗어나는, 그죠? 저는 이걸 자꾸만 띄우면서 생각하기로는 이게 내가 오늘날 여기에 살고 있는 게 지구의 노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구라는 이 벌통 같아요. 이 벌통 속에서 오늘도 정말 미친 듯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 법, 희한하게도 그런데 자기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한 모든 활동은 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을까? 또 다른 사람이 했던 것 때문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역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설득 희망을 갖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누구와 만나서 협상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윈윈을 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없는데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뭘까? 이거를 저는 음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지구라는 우리의 태극기에도 보면 음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음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양이 뭡니까? 그러면 플러스네요. 그죠? 반드시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협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우리가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루저입니다. 루저. 위너가 아니고 루저. 마이너스. 그렇다면 플러스를 하게 되면 위너일까요? 굉장히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도 안 되고 마이너스도 안 되고 그렇다면 뭐가 좋을까요? 또 플러스 마이너스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반드시 가라. 왜? Give and take. 그죠?
먼저 내 거를 빼고 그리고는 챙기고, 이게 협상과 설득의 철칙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미 음양이라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잘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 거를 먼저 비우고 그리고는 그 다음엔 챙겨야 되는데, 이 순서를 망각하고는 모든 사람이 먼저 다 챙기려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바보같이 모든 걸 뺏겨도 그냥 울고만 있고 자기 거를 챙기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의 사람들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건강하고 좋은 세계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 give and take. 그래서 먼저 내 거를 뭘 빼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아주머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좌절을 한 상태에서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설득할 수 없을까,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21살 먹었는데 집에만 오면 게임을 하고, 그리고 친구하고 나갔다 그러면 술 처먹고, 밤새우고, 그리고는 학교에 빼먹고, 학점은 2.0 정도로 받았는데 이 인간을 어디다 도대체 써야 될지, 나중에 취업도 뻔히 안 될 거고, 이걸 죽여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괴로운 어떤 자기의 설득 이슈, 협상 이슈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이거를 좀 해봐라. 마음을 비워라. 어떻게? 이 설득하고자 하는, 내가 상대방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면 비로소 설득이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역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간절한 뭔가 반드시 사람을 밀어붙여야 될 그런 목표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메시지로 한번 출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이 필요한데 뭘 챙겨야 됩니다. 이 챙기는 것 자체를 또 내 초점을 가지고 챙기면 안 되고 상대방 초점을 가지고 반드시 챙겨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상대방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도록 돕지 않는다면 그 화가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미국과 예를 들어 FTA 협상을 한다. 쇠고기 협상 이런 거는 그때는 미국한테 좀 주는 것 같이 보였는데 오늘날 또 질질 끌고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런 면에서는 보면 분명한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상대방을 성공시켜주고 그리고는 뭔가 챙겨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는 계속 재협상, 추가 협상, 파기,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협상이나 설득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상대방 초점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빚을 파는 회사에서 신입사원 4사람에게 이 머리카락이 없는 스님에게 빚을 팔아오라고 오다를 내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4사람의 신입사원이 각각 성적이 다 달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이게 첫 번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죠? 한 개도 못 파는 게.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정말 약을 먹었는지 어쨌든 이게 네 번째는 더 하죠. 어떻게 이렇게 대량 지속 주문을 읽어낼 수 있을까? 말이 안 된다, 이게.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만약 이게 실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첫 번째 판매원은 그랬습니다. 역시 왜 한 자루도 못 파느냐? 그거는 상대방 초점을 갖지 못하고 자기 초점, 내 성공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여기에서 판매직에 있다. 누군가 내가 남을 위해서 세일즈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렇게 파십니까? 자, 이 빚으로 말할 것 같으면 10년도 더 씁니다. 부러지지도 않고 재질도 좋고 가격도 싸고. 근데 누가 사 이게? 보시다시피 필요가 없다는데. 그죠? 상대방에게 아무 필요도 없는 거를 내 재원 자랑, 나의 어드밴티지 자랑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거는 아주 하수 초보 영업자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왜 자기 초점만 갖고 있습니까? 내가 이걸 회사에 팔지 못하면 나 죽습니다. 한 자루 팔아주이소. 이런 이야기 막 하려고.
그런 애걸복걸 영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네. 이 초점에서 조금 이제 나아간 것이 두 번째 판매원, 상대방 초점을 가졌는데 도대체 어떤 부위에 이게 필요할까? 머리카락이 없는데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생각나세요? 어디에 필요할 것 같아요? 다리털. 아, 예, 예, 예. 아주 창조적인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밑에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예. 어쨌든 위에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볼까. 이 스님의 건강 초점. 빗질을 내주면 두피를 자극해 머리가 건강해질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이 스님이 그랬어요. 오, 그래요? 반신반의하지만은 그래 10자루를 샀습니다. 그래서 10개를 팔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판매원은 이제 한 수 더 떠야 되겠죠? 어떻게? 상대방의 건강 초점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상대방 고객의 고객 초점. 고객 초점. 그죠? 상대방의 초점에서 고객의 고객 초점. 자, 고객이 누굽니까? 신도들이 부처님 앞에 절하기 전에 머리를 한번 손질해 보세요. 오, 그랬더니, 오, 그럴듯하네. 그죠? 네, 그래서 수십 자루 이렇게 판매가 됐네. 네. 거짓말 같죠? 자, 마지막 판매원 4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대박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네. 이 힌트도 있는데. 말해보세요. 선물. 그렇습니다. 정답이죠. 자, 이 사람은 이제 상대방의 건강 초점, 고객 초점에서 더 나아가서 마침내 상대방의 성공, 비즈니스,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참배객들에게 빚을 기념품으로 정정하면 사찰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대박 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당신도 대박 나세요. 라고 참으로 좋은 생각이군요. 고맙습니다. 라고 칭찬과 감사 이런 표시까지 듣고는 실제 대량 지속 판매가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래요. 이 이야기가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자기 초점으로는 한 자루도 못 팝니다. 자기 초점으로는 여러분 단 한 개도 세일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상대방 초점이죠. 상대방이 필요할 게 뭘까?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뭘까? 이게 이제 윈윈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단지 그냥 지나갈 이야기가 아닌 게 이거를 좀 체계화해서 조사를 해놓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회는 자기 학교를 졸업한 10,000명 정도의 CEO급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13%는 오케이, 나의 전문 지식과 기술 때문에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에 이제 87%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잘난 기술이나 지식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관계 초점이더라 이겁니다.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관계 초점.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고 협상하고 설득하고 함께 일하고 더불어서 그죠? 쉐어링하는 이런 역량들 이런 것들을 잘 발휘했을 때 역시 성공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공이라는 비결도 크게 멀리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진짜 어떻게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지 제가 퀴즈를 하나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상대방과 상대방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그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 정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이 사례가 보여줄 겁니다. 한번 알아맞혀봐 주십시오. 자,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얘가. 근데 얘를 어떻게 밥을 먹일 것인가? 5살 먹었는데 엄마가 밥을 계속 먹이고 이제 뭐 억지로라도 해보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숟가락 쳐버리고 뱉어버리고 울고 떼쓰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에게 물어봤더니 그럽니다. 딱 2끼만 굶겨보세요. 그러면 그냥 단방약입니다 이거예요. 그럴듯하네, 그죠? 예. 아니면 때린다, 인센티브를 준다, 그죠? 뭐 밥 한 숟가락 먹으면 사탕 1개,
오뎅 한 개, 뭐 이런 걸 준다. 마일리지 카드를 아예 만들지 그래, 그죠? 뭔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이게 정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가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우리 애 도대체 이러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걱정이 엄청 되기도 하고 계속 말라가고 애가 스트라이크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고 그래서 갔더니 그 전문가가 그럽니다. 누가 문제니? 누가? 그렇다면 누가 문제예요? 이제 그런 질문이 왔으니까 누가 문제겠습니까? 애가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네, 그죠? 예. 그래서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 협상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이 애를 이제 가만히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엄마가 항상 애를 먼저 먹이고 그리고 난 뒤에 엄마가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설득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예, 강제로 먹이려고 하는. 그게 그냥 식상해가지고 계속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전문가가 그걸 물어봤냐면 그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한번 바꿔봐. 엄마가 먼저 밥을 먹고 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얘가 따라서 할 거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더니 아이가 이제 알아서 밥을 맛있게 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엄마가 먼저 먹으려고 하다가 그죠? 이 프로세스. 그래서 애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얘를 자꾸만 개선해 보려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만약 계속 가동된다면 절대 상대방과 협상하거나 설득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상대방을 예를 들어 저 인간은 저게 뭐야 저 나쁜 놈이잖아. 안 돼. 저런 인간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만약 한다면 여러분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저는 설득 대상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솔루션이다. 대상을 문제라고 생각지 않고 당신 스스로를 문제라고 하면 생각해보고 대상은 나하고 함께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귀중한 자원이다 이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한 그 대상자, 그 사람을 이제 솔루션 자원이라고 생각한다면 함께 정보를 주고받고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발명을 해내고 그죠? 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건 윈윈의 프로세스로 바로 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제 이 태도 변화의 프로세스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협상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지식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감성을 변화시키고 그리고는 행동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거꾸로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죠? 군대에서는 무조건 명령형, 지시형, 통제형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행동 먼저 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 제가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 조직,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조직들, 정부기관들, 금융기관 뭐 가보지만은 정말 참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조직 생활을 하던 때하고 별로 이게 달라진 게 없구나 아직도 이 모양이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돌아갈 텐데 아직까지도 이 순서가 이렇게 가는 데가 많아요. 네. 자, 내일 아침에 새벽 6시 집합해! 팀장님 왜요? 라고 하면 자식아 하라면 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좀 제발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여. 이 행동. 네. 위에 되게 포지션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 사장님들은 더 심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요 생각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요거 움직이고 자 해보니까 좋지? 그래 어때?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건 거꾸로 된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은 철저하게 애를 역시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가 적어도 자기 자신이 원하면 먹는 이런 어떤 지식 변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을 스스로 즐길 수 있도록, 그죠? 밥을 즐길 수 있도록 감성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침내 이제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먹도록 하는 행동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반드시 가져갔을 때 우리는 이제
저 사람을 꽤 설득적인 인간이구나. 설득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로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놓으십시오. 지식과 감성과 행동을 순차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죠? 그걸 거꾸로 가게 되면 여러분은 지시형 인간, 통제형 인간, 명령형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설득이라는 게 뭔지 이제 느낌이 왔을 겁니다. 자, 제가 실험 이야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쥐들입니다. 그죠? 이 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아십니까? 근데 이 쥐들을 좀 괴롭히기 위해서 수영장 바깥에다가 쥐들이 이렇게 놀도록 해놓고 수영장 가운데다가 먹이를 이렇게 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쥐들이 이제 약이 바짝 오르겠죠. 헤엄을 칠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용기가 있는 쥐들이 하나씩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헤엄을 치기는 싫지만은 결국은 여기까지 가가지고 물고 나와서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재미난 현상이 하나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4종류의 쥐 유형을 보게 되는데 이 유형 중에서 어떤 쥐가 가장 오래 살까 한번 알아맞혀 봐 주십시오.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는 유형이 누굴까? A형 쥐는 어떤 쥐냐면 이렇습니다.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먹이를 물고 나와가지고 탁 먹으려고 하는데 다른 깡패쥐한테 뺏겨. 뺏기고 난 뒤에 한 번 더 헤엄을 치는 거예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눈물이 나오는 이런 쥐예요. 두 번째 B쥐는 헤엄을 치지 않고 있다가 얘가 물고 나왔을 때 훔쳐먹거나 뺏어먹는 조폭쥐였습니다. 이게 B형쥐였습니다. C형쥐는 헤엄을 칩니다. 그런데 절대 남에게 뺏기거나 빼앗거나 하지 않는 독립적인 쥐였습니다. 마지막의 D쥐는 어떤 쥐일 것 같습니까? 이 매트릭스 한번 보세요. 헤엄을 친다 안 친다? 헤엄을 안 치는 거 같네요. 그죠? 그럼 뺏는다 안 뺏는다? 안 뺏는다. 그럼 이런 쥐예요. 노숙자쥐. 남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기업들, 조직들마다 물어보면 그 조직의 문화가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 조직에서는 D쥐가 가장 오래 산대. 복지부동하고 절대 나서지 않고 잘리지 않고, 그죠? 그리고 남들이 흘린 부스러기 살짝 주워 먹고 그러면 오래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조직에서는 이럽니다. B쥐, E쥐가 가장 오래 간대. 우리 조직에서는 가장 출세하는 쥐가 보면 남의 것을 뺏어 먹고 훔쳐 먹는 쥐. 이게 가장 오래 살고 제일 잘 커더라는 겁니다. 다 틀린 이야기겠죠. 실제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도 쥐하고 이제 쥐가 사람하고 유전자가 비슷하다 그러는데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쥐가 가장 오래 갈 것 같습니까? C쥐.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기탄 없이 말해보세요. 왜? 이유가 뭘까요? 헤엄을 치니까 적당히 운동하면서 적당히 운동하면서 뺏기지도 않으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나요? 스트레스가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두 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나와버렸네. 가장 중요한 변수가 운동이었습니다. 이 어떠한 상황이든 변화하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운동이더라는 겁니다. 그죠? 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자면 여러분이 백수가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겁니다. 뭐든지 열심히 일하고 목표, 과업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오래 사는데 그렇다면 C쥐와 A쥐는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오래 살 것 같죠? 그리고 이 친구는 스트레스가 좀 없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 의존을 별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스트레스라는 게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딱 회사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우리 부장님 얼굴을 봤다. 부장님 딱 얼굴을 보는 순간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머리가 뭔가 호르몬이 막 거꾸로 분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죠? 그런 세계에 있으면 여러분은 부장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부장님이 여러분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이런 겁니다. 그죠? 루즈.
서로 같이 망가질 가능성이 많은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면 가장 빨리 죽는 친구는 누굴까? 이제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누굴 것 같습니까? B? B? 이거? 아, B. B라고 생각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빨리 죽을 것 같은. 네. D.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D가 좀 많네요. 네. 여러분이 아마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D가 아닐까. 그죠? 예. 나는 이 시간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밤에, 그죠? 예. 내 친구 누구는 집에서 빈둥거리거나 그러면서 나보다 월급은 더 많이 가져가. 기분 나쁘네. 그죠? 예. 어쨌든 답은 이렇습니다. 답을 제가 발표를 하면 가장 오래 사는 게 C였습니다. 두 번째는 A지. 세 번째 D였습니다. 예. 네 번째 B였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이 왜 이럴까요? 왜 얘가 스트레스가 가장 클까요? 운동은 똑같이 안 해요. 네, 똑같이 안 하는 거예요. 아, 조금씩은 해. 운동. 얘는 뺏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뭐예요? 주워 먹어야 되니까 조금은 움직여. 그런데 예, 본질적인 운동은 안 해요. 성과 창출 운동은 하지 않죠. 예. 그런데 왜 얘가 빨리 죽을까요? 스트레스인데 왜 스트레스가 B가 많을까요? 아, 못 뺏고? 누가 훔칠까봐? 못 훔칠까봐.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B지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을까요? A. 그렇죠. 정답이죠. A에게. A지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B지는 A가 없으면 죽습니다. 맞아요? 그죠? A지가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에도 B지는 화가 납니다. 그렇겠죠? 아, 저 자식 지금 우리 형님 지금 배고픈데 말이야. 움직이지도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으로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부장님의 생각도 똑같을 겁니다. 그죠? 저 미스 김, 저 왜 오늘 뭐 일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하루 종일 그 인터넷 뒤지고 있고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될 거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먹이 창출 일을 안 할 때는 누군가 이런 비지 같은 인간이 있어요. 뒤에서. 그죠? 근데 이 비지는 빨리 죽어. 왜? 결정적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적 길이가 너무 길더라는 겁니다. 그죠? 운동을 할 때도 열받아요. 운동을 할 때도. 저 좀 빨리 갔다 오지 말이야. 열심히 하지. 계속 지가 안 하고 남이 하기를 기대하는 사람. 아, 이게 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회사를 꾸린다는 것 자체가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본질적인 부분 여기에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인터넷에 띄우지 않았나요? 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보시면 되는데, 자, 이 비밀은 그렇습니다. 주도성이라는 거예요. 주도성. 주도성이 뭘까? 조금 어렵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근데 요 위에 있는 것, 맨 밑에 있는 것, 이거 좋지 않은 겁니다. 위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운을 맞춰가지고, 자, 시작! 네, 이거 안 좋네. 그죠? 그럼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역시 안 좋은 거예요. 위에 거는 왜 안 좋냐면 지금만 아니까. 그죠? 철저한 윈루저의 인간이고 우리가 어그레시브하다라고 그럽니다. 저런 게. 공격적이다. 저돌적이다. 남을 해치는 거예요. 지금만 챙기는 거예요. 모든 게 프라이오리티가 나의 이익에만 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많이 만나봅니다. 협상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집을 한 채 살라 하더라도 누군가 만났다. 근데 여러분한테 순순히 자 1억만 깎아줄 테니 가져가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잘 없잖아요. 그죠? 1억을 더 받으려고 단 100만 원이라도 더 챙기려고 꽤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로 이제 그런 장에서 많이 보이는 유행입니다. 근데 이 밑에의 인간들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패시브한 이런 사람. 자기 자신의 은행을 침해합니다. 오히려 남에게 양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는 돌아서서 집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존중감이 엄청 저하된 사람이죠. 자살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건강상 보면 이 밑에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빼앗기고 제 이야기, 자기 주장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돌아서서 후회하고 남 앞에서 똑바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자기 존중감 망가지는 그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 제가 어떤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 했더니 어떤 학생이 딱 다가오더니 제가 바로 저 인간이 이거 어떻게 저를 고쳐야 될까요?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쳐야 되겠죠. 패시브. 이 두 가지는 어쨌든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거냐? 내 자신의 니즈와 다른 사람의 니즈를 함께 존중하고 고려해야 됩니다. 이래야만 되겠죠. 이걸 우리가 어서티브하다라고 하고 주도적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건강해질 겁니다. 적어도 여기에는 B지입니다. 앞에 봤던 B형의 G가 빨리 죽잖아요. 그죠? 요 밑에는 A형지의 일부 그리고 D지 이런 사람 수동적인 G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길로 절대 가지 말고 그래도 C가 좀 가까운 주도성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성이라는 게 바로 윈윈이구나. 다른 게 아니고 그죠? 나를 고려도 하지만은 또 남도 고려를 하는 이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네요. 이런 사람은 상대방 초점이 없이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내 것만 계속 챙기려고 할 때는 위로 갑니다. 그죠? 근데 내가 상대방 초점만 계속 갖고 있으면 이 밑으로 갈 거예요. 안 좋다 이겁니다. 이전 여러분이 중심을 잡도록 요 가운데 길로 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4가지 정도의 말하기 방법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도적으로 좀 대응을 할 거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주장을 함부로 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반박이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아규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카운터 아규라 그러면 상대방이 반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또 할 수 없이 진압을 해야 되겠죠.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 좋지가 않으니 어떻게 할 거냐? 교묘하게 좀 해보자. 주장을 질문으로 한번 해봐. 질문은 웃기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혹시 칭찬을 질문으로 해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칭찬을. 그냥 미스 김 굉장히 오늘 입은 옷이 정말 예쁘고 좋아 보이네. 그렇게 하면 이 친구가 뭘 나 이렇게 기대를 하지 또 왜 이렇게 아부를 떨까?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속으로. 그런데 그거를 질문을 갖다 붙여보세요. 미스 김 오늘 진짜 좋은 옷 입고 참 좋아 보이네. 그거 어디서 샀어요? 네. 질문을 하나 플러스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화법이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진짜인 것처럼. 진짜로 태어나는 거예요. 가짜인 아부에서 진짜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물론 진심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꾸미는 말이 있어도 그게는 손 거짓말이고 얘가 나를 꼬셔가지고 뭘 딴짓을 해보자. 그런 게 뻔히 드러날 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말을 잘한다는 것은 바로 진심에다가 그런 테크닉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을 질문으로 한번 가져가 보는데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엔 뭐뭐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이런 식의 여러분의 주장 훈련을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을 무시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반박을 초래하지 않는 굉장히 주도적인 질문자가 될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 제 생각에 시작! 뭐뭐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네, 이렇게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우리의 선비들, 우리 선배님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선조들이 어떠한 리더십을 가졌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 뭐 이런 지조도 있고, 결사, 그리고는 또 남을 배려하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자체도 바로 노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라고 크게 우리가 또 한번 외쳐보죠. 자, 시작! 안 됩니다. 예. 안 된다.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라고 할 수 있는 주도적 대응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조금은 이제 우리가 기교가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줍니다. 네. 이거를 agreement statement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옳아요. I agree. 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더 있습니다. 라고 추가를 합니다. 그죠? 맞아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맞고요. 뭐 이런 화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조금 뉘앙스는 다르죠?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더 있다. 자, 맞아요. 그런데 자 시작. 맞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이 혀의 습관을 한번 같이 가져가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제일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이슈를 돌립니다. 이슈를 돌린다. 이거를 영어로는 redefine 혹은 reframing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redefine이라는 게 재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뭐 사형제 토론하는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날 사형제라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문제는 X가 아니라 Y입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이거야 아니라 이런 겁니다. 라고 우리가 한번 외쳐보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시작. 문제는 X가 아니라 Y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제 G에게서 배운 화법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주도적인 CG에게서 배웠던 화법. 네, 그게 바로 이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질문을 뭐로? 주장을 질문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라. 두 번째는 노라고 분명히 해라. 세 번째는 또 추가하라. 네 번째는 요거는 어렵기 때문에 띄어놨습니다. 그죠? 이슈를 돌리라. 문제는 X가 아니라 Y입니다. 거기서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나하고 상대방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나하고 상대방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W라는 카드를 내면 상대방이 다행히 W 카드를 냈을 때는 플러스 3 플러스 3의 점수를 얻게 되지만 내가 W를 냈는데 상대방이 M이라는 카드를 내버리게 되면 나만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6점이 되고 상대방은 플러스 6점 차이가 무려 12점이 나버리는 이런 굉장히 이게 윈루즈죠. 자, 여기에서도 보면 또 내가 그러면 배반을 해서 M을 때리게 되면 내가 차지하고 상대방은 망가지게 하는. 그런데 이게 다 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혹시 또 M을 낼까봐 나도 M을 내는. 이 M이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같이 망가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이걸 죄수의 딜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W를 낼 자신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윈루즈를 가져갈 것이냐. 어떻게 윈윈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가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 MW는 굉장히 참 우리를 많이 생각해 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는 M과 W가 의미가 뭐였습니까? 미, 위. 그렇습니다. M은 미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W는 위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가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윈윈을 추구한다는 게 WW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다. 분명히 명심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는 서로 좋은 거다.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불신 때문에 상대방이 M을 낼까봐 이렇게 가르쳐 갑니다. 그죠? 이 심리적인 구조를 내가 처음부터 그래서 신사적으로 갈 필요가 있네요. 상대방이 M을 낼 것 같기 때문에 내가 M을 낸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한번 망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신사적으로 W를 낸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 M을 낸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때는 지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또 나도 M을 내어서 상대방에게 교훈을 줘야 되겠죠. 룰을 깨면 이렇게 너도 망가진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반성을 하고 W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빨리 용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결국 하다 보면 좀 더 윈윈의 세계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그 핸드아웃이 없는데 이게 보입니까? 글자 뒤에 보여요? 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이게 글로벌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500대 기업들의 CEO나 또는 협상자들이 자기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자질이 이거다라고 꼽았던 하나의 통계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중에 나는 만약에 여러분 보고 딱 이 중에 3가지만 목숨 걸고 차지하라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가지겠습니까? 한번 선택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저건 분명히 9번, 10번, 14번 이런 걸 갖겠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얼마나 글로벌 협상의 이 수준에 가 있는지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몇 번을 골랐습니까? 2번, 상대의 감정을 꿰뚫어 보는 능력. 10번, 불확실성과 압력하에서도 협상할 수 있는 능력. 12번, 판단력과 지적 노력. 네. 적어도 2개가 얘들이 말하는 5점 만점에 4.0 이상 그게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협상에 가까이 가신 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또 누구 물어볼까요? 누구 한번 발표해 보세요. 5번, 또 11번, 14번, 네, 5번 듣는 기술 들어가 있습니다. 예. 11번 단호한 의사결정 능력 아닌 것 같은데 14번 상대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노력. 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번 열어볼 테니까 제가 또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4.0 이상으로 나오는 게 이 14개 중에서 7개입니다. 그 7개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은 판단을 잘 하신 거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어떤 기업이나 정부나 누구든지 간에 협상 주체가 가장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이 갖추는 중요한 자질이 있다면 뭘까? 그렇습니다. 저보고 누가 어떤 조직에 갔더니 자기 회사의 협상을 좀 대행해 줄 수 있는데 저보고 저는 협상 교육 전문가이지 이게 제가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컨설팅을 해가지고 설득하고 협상을 좀 대행을 해달래. 그래서 제가 이걸 내세웠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 회사의 컨텐츠에 가장 익숙한 사람이 협상을 잘하는 것이지 외부인이 프로세스만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분명하게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8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시 협상 계획 수립과 준비 능력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전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대비를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런 등등의 능력들이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꼽혔습니다. 두 번째가 협상 현안에 대한 지식입니다. 4.8, 4.5 이 정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세 번째는 불확실성과 압력하에서도 협상할 수 있는 능력. 처음에 대답하신 분이 2개나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4.5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점수였습니다. 네 번째는 듣는 기술이었습니다. 5번째는 판단력과 지적 노력. 6번째 설득 능력. 7번째 인내심. 여기까지 4.0 이상의 응답을 보여준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있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참고로 할 만한 그러한 것들인데 재미난 거 한번 보십시오. 제일 끝에가 뭘까? 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개 남았네. 웃기는 이야기죠. 네. 이게 바로 미국의 500대 기업의 CEO나 협상 전문가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네들도 그렇게 승부를 즐기는데 도대체 협상자가 갖춰야 될 가장 불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승부건성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윈윈을 하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재협상, 파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득은 마지막 버스가 아니다. 그죠?
항상 그 다음이 제대로 돼야만 되는 거죠. 그런 이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부건성,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안 가져도 좋은 하나의 자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이런 입장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간다면 여러분들은 주도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롤플레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실 분이 계실까요? 네. 자, 용산시장에 왔다. 용산 전자상가입니다. 거기에서 캠코더를 하나 사라 그런다. 인터넷에는 120만 원에 올라 있네. 이거를 A라는 상가에 들어가서 자, 얼마에 깎고 얼마로 결국은 내가 살 것인가. 인터넷에 120만 원이니까 내가 여기 와서 현찰 박치기로 한다면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 또 이 가게의 주인은 얼마까지 이렇게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을까? 거기에는 뭐 다양한 옵션을 끼워서 팔 수 있겠죠. 캠코더에 뭐가 있습니까? 삼각대, 가방, 그리고 배터리 등등, 뭐 USB라든지 이런 걸 막 끼워가지고 팔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상황에 누가 한번 도전해 보실 분이 계실까요? 뭘로 해보시겠습니까? 캠코더를 사보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뭔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는. 평소에 그 캠코더 있으세요? 네, 있어요. 네. 여기 120만 원짜리를 한번 사보는 겁니다. 네. 누가 한번 팔아보시겠습니까? 네, 팔아보실 분 계세요? 이제 여성분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남성 한 분이 판매를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도전해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지명을 할까요? 예. 자, 나오세요. 앞으로. 네. 자, 여기 올라가십시오. 네. 네. 자, 우리 용산전자상가 A 상가의 주인입니다. 네. 예. 그리고는 지금 이제 캠코더 인터넷에서 120만 원짜리 딱 떠 있는 걸 보고 와서 이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일어나는 가격에 대해서 한번 유의해 봐 주십시오. 이거는 순전히 제가 협상의 핵심 개념을 알려드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집에 한번 가셔서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자, 들어가세요. 네. 분위기가 좀, 네, 아주 좋았습니다. 자, 박수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잘 해주셨어요. 그죠? 자, 처음에 아주 재미났습니다. 자, 우리 가게 주인이 얼마를 제시했나요? 130만 원 이런 걸 제시했네. 그리고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처음엔 던지는 이니셜 오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실제 사고자 하는 또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보다 훨씬 더 상향해가지고 던집니다. 근데 우리 아주머님이 들어갔을 때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얼마를? 110만 원. 110만 원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야기는 안 했죠. 인터넷에서 120만 원 보고 왔다. 근데 되게 이제 전략상 처음엔 들어갔을 때 110만 원 때리면 저쪽에서는 130만 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협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포지션. 이게 입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내가 던지는 건 내가 11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하나의 룰이에요. 일정하게.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노사협상, 연봉협상 또는 뭐 국제적인 FTA 협상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이. 그렇죠? 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를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가면 가장 좋은 협상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람들은. 늘 처음부터 입장을 보입니다. 내 입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다. 예.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이 금액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질 것 같아요. 근데 자, 진짜 속마음은 뭡니까? 이 이해라는 것, interest라는 것은 나의 협상 목표입니다. 이건 얼마에 사시기로 하고 가셨습니까? 속으로. 90만 원. 아, 좀 심한데. 90만 원에 어떻게 사겠어요? 120만 원 떠 있는데. 90만 원 해야 한 105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90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105만 원에 살려고 하는. 근데 105만 원에 일어나기는 꽤 힘든 구조일 겁니다. 왜? 인터넷에서 12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밑에 개념 알으셔야 돼요. 자, 가보세요. 자, 나의 속마음은 여기는 무려 105만 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판매자는 얼마였습니까? 130원 불렀던 가격이고 100 미니멈 125 125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125면 팔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적어도 뭐 메모리 카드나 몇 개 끼워줄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팔 것 같습니다. 자, 105만 원과 125만 원은 엄청난 괴리를 갖고 있는 거네. 일어나겠습니까? 못 일어납니다. 그 일어날 수 있는 간격을 우리는 쪼파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쪼파라는 게 Zone of Possible Agreement 이렇게 해서 그 내가 상대방과 내가 뭔가 합의가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근데 그 쪼파라는 걸 벗어나 버리게 되면 우리는 절대 합의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겠죠. 자, 근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마지막 그 쪼파의 가장 먼 선, 이거를 협상 한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밀려도 절대 이 선까지는 안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자,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얼마일 것 같습니까? 120만 원. 그죠? 120만 원은 좀 억울하겠죠? 차비도 들고, 또, 그죠? 인터넷에서 사면 120이었는데, 여기 오면 적어도 119만 원, 예를 들어. 근데 여기 오면 뭘 좀 줘요. 주죠. 주니까. 120만 원 플러스 뭐 USB. 이렇게. 그게 바로 협상 한계선이에요. 그죠? 이쪽에는 얼마일 것 같습니까? 네. 뭐 120, 예를 들어 121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협상 한계선이 설정되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텀 라인이라 그러고 협상 한계선이라고 명명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희한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파트너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네. 교육이 많이 되신 분은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건 이제 줄여서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라는 거를 줄여서 파트너 하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다른 대안 이러면 됩니다. 다른 대안. 내가 파트너가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좀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고차를 하나 사러 가는데 옆집에 있는 차가 훨씬 더 싼 차가 하나 나와 있다 그러면 그게 나의 파트너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중고차 가게에 가서 엄청나게 뭐 배짱 세게 나갈 수 있겠죠. 그죠? 네. 결국 여기서 합의를 안 하면 저쪽 게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선을 보러 가는데 어떤 여자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자꾸 뭔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세게 나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옆집에 누군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이 다른 파트너가 있을 때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파트너입니다. 파트너를 강화를 해놓고 그리고는 네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끝까지 한번 가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대안이 뭐였습니까? 가격으로 말하면 120만 원, 120만 원. 인터넷입니다. 또 있을 수 있죠. 옆집에 가봐. 그죠? 너 옆집에 미리 가보는 거예요. 옆집에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물어봐. 얼마에 해줄 수 있나? 115만 원까지 해줄게. 오케이. 그게 나의 파트너 가격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건강한 협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 파트너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직접적으로 나의 독립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적인 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업을 해버린다. 발목을 잡는다. 상대방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그죠? 그리고 제3자 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사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중재자들, 뭐 상위 노조 이런 것들을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방법의 꽤 많은 이런 파트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협상이라는 좋은 선택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좀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가 파트너라는 거구나. 파트너라는 걸 확보하지 못하면 내가 건강한 협상을 하기가 힘들겠구나. 난 주도성을 발휘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또는 다른 강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좀 받고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자, 설득과 협상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그간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좀 뭐 잘 안 됐던 거 또는 궁금했던 거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안도 각자의 그 파트너가 어떤 네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이죠. 아까 전에 인터넷에서 120만 원 있는 건 무슨 대안일까요? 독립적 대안이에요. 예, 독립적 대안이 제일 흔하고 많습니다. 자, 어떤 회사가 나하고 계약을 하자 그런다. 그런데 계약을 하러 갔더니 이 당사자 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협상을 하는 줄 알고 갔더니 뭐라고 나오느냐면 자, 정해진 주어진 가격이 1억인데 5천만 원에 합시다. 그렇게 갑자기 나왔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독립적인 대안이 있어야 안 하죠. 내가 다른 작업이 있거나, 그죠? 예, 다른 할 일이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어이, 미스터 박, 당신 작년에 참 일은 열심히 했지만 회사가 어려운 거 알지? 그래서 올해 연봉을 30%만 깎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아본 이직, 그죠? 아니, 난 이제 나이가 40 되면 난 창업을 하려고 했어. 창업이나 이직, 여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른 직업, 이런 것들이 전부 독립적인 대안입니다. 독립적인 대안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나는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만약 노후를 나는 한 달에 30만 원만 있어도 사는 그런 구조로 가져갈 거야. 그런 사람은 돈 걱정을 별로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구조의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항상 어둡겠죠, 얼굴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어떠한 설정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립적인 대안입니다. 이게 건강할수록 그 사람 얼굴빛은 굉장히 밝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상호적 대안, 어떻게 보면 비겁한 일입니다. 꼭 남을 걸어야 되니까요. 스트라이크를 한다. 이게 파업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누군가 피해자가 또 다른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대안은 내가 독립적인 대안을 갖는 거다. 이해되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은 게, 저도 이제 뭐 한때 갑을 해보기도 해봤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지금은 철저한 언로서, 이게 뭐 컨설팅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만은, 가서 이제 매번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게 무슨 다른 대안을 가지고 내가 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떤 회사에서,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저한테 그런 요청이 왔었습니다. 자기들은 매번 공무원하고 협상을 하는데 이 공무원 인간들을 어떻게 좀 움직일 수 없을까? 네. 여기에 지금 공무원 혹시 계십니까? 네. 뭐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엄중한 갑입니다. 그렇죠? 집행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그 컨설팅 회사들은 아웃소싱을 당하는 용역업체지 않습니까? 철저한 어리죠. 그래서 제가 몇 시간 동안을 어떠한 훈련을 시켰냐면 공무원의 약점 연구, 상대방이 무엇에 약한가 그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은 영원한 갑도 아니고 또 뒤집어 보면 참 재미난 요소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엇에 약한가? 규정에 약하고, 그죠? 법에 약하고, 민원에 약하고, 약한 게 너무 많아요, 보니까. 또 나름대로.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나의 파트너로 연결시켜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갑을 관계가 계속 이렇게 반드시 윈루즈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항상 이 상거래 세계 속에서는, 비즈니스에서는 늘 그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 부동산 거래처럼 한 번 그냥 사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관계가 시작되거나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윈윈을 지향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득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쌍방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제가 지금 오늘 강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요 한 부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윈윈을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대개 협상의 80%가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하면 상대방과 함께 우리의 속마음을 서로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네가 노리는 게 진짜 뭐니? 나는 이런 걸 노린다. 상대방은 이걸 원한다. 그리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들을 같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부분이 잘 될 때는 윈 루즈가 아니고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솔루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제가 앞에 꽤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갑을 관계 속에서도 윈윈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윈윈이 특히 관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더욱 절실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W를 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MM 게임으로 가면 서로 망가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WW를 내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좋은 질문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지나치게, 그건 주도적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죠? 상대방이.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솔루션이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스카프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상대방의 유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다음의 내공으로 가셔야 되는데, 상대방이 좀 더 우호적이냐 아니면 더욱더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주장을 위주로 하는 사람인지, 또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바로 표출을 하고 또는 아니면 감추는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더 면밀하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솔루션을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거기에는 안 통할 것 같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야기도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여러분의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은 금방진 이야기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성부건성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필요하긴 한데 어떤 때에 필요할까 이겁니다. 네. 상대방을 공격할 때 만약에 내 것만 먹자라고 이렇게 갔을 때는 그 역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익이 별로 안 되는 것이에요.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즉 패시브한 사람이 있죠. 내가 내 거를 항상 상대방한테 만나기만 하면 을로서 당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울고, 차라리 이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 처방이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서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보는데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런 요소임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저는 그 학력을 별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아픈 기억이 많아가지고 별로 이야기는 하지 않던데, 저에게 대해서 그런 게 궁금한 분이 껴있나 봅니다. 근데 철학을 했던 거는 그냥 취미로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연수원 교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취미를 했는데 그 뒤에 경영학을 2개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하고 미국에서 한번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컨설팅 세계로 나오려다 보니까 이 철학을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들이 철학 박사다, 저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국내 MBA, 해외 MBA를 같이 해서 순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었고, 하는데 경영학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영학 중에서도 가장 철학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OB라는 분야입니다. Organizational Behavior.
그 조직 행동이라는 파트가 제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그걸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다 어떻게 보면 철학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학의 한 경영 철학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아까 전에 제가 뭐 음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꽤 그래도 거기서 얻었던 지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뭐 철학, 글쎄 제가 이제 그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신이 없습니다. 예. 네. 예. 5명 정도. 예, 재미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대답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저 집사람을 하나 제대로 설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망가지기도 하고, 가족 설득이라는 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 간의 레포 형성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그죠? 너무도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니셔티브도 역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게 제일 좋아요. 싸우지 마세요, 제발. 네.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